과외를 구하고 하고 잘 헤어지고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외를 구하는 루트는 좀 한정적이죠. 1번은 뭐 당연히 지인으로 소개를 받는다던가 과외 소개 사이트, 그다음에 과외를 내가 직접 구하는 사이트 돈을 내고, 그다음에 전단지 이렇게 있는데 전 4개 다 해봤어요. 과외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탁을 많이 받았었는데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이제 자제분을 과외해달라고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과외를 받았던 선생님께서 이제 자제분 소개 과외해달라고 한 적도 있고 했었어요. 되게 그때 처음 받았을 때는 되게 인정받고 되게 좋았는데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이제 좀 부담스러운 자리죠. 아무래도 다른 과외에 비해 부담도 많이 되기도 하고, 친구 톡에서 혹은 뭐 이렇게 과외 학생이 소개시켜주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과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과외 중개 사이트에서 오는 경우인데, 과외 중개 사이트로는 과외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수수료 떼는 게 사실 좀 아깝거든요. 모든 과외 중개 사이트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수수료를 떼고 안 떼고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모르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 를 해본 경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킨다던가, 그러니까 그쪽은 목적이 과외를 빨리 소개를 시켜줘서 수수료를 떼야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너무 치우쳐서 하는 경우가 있죠. 네, 과외 사이트에서 올려서 과외를 했는데 제일 잘 구해지는 사이트는 뭐냐면, 돈을 얼마를 내고 학생의 개인정보, 전화번호 같은 걸 받아서 연락을 하는 게 저는 제일 잘 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연락처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카톡 같은 어플 내에 뭐 채팅창으로 하는 연락? 이런 것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잘 안 되고, 를 일부러 이렇게 적어서 뭐 그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보내는 방식으로 했고요. 지금도 그렇게 다 과외를 구했고, 이제 사실 그게 제일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 이력이 경희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했고 현재 대전에 내려와서 이과로 이제 수의대에 다니고 있다 보니까 처음 문장이 그걸 쓰면 좀 더 자극적이고 눈에 띄기 때문에 좀 더 잘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전단지인데, 전단지로도 한번 구해봤어요. 전단지는 처음 해봤는데 이제 친구랑 전단지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아파트 단지에다가 돈을 내고 붙였는데, 그게 이제 단지에다가 전화를 미리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내시면 뭐 게시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가격은 가격인데 그 게시하는 게시판이 어딘지를 미리 아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게시하는 곳이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곳,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건물을 들어가면 지하 1층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붙였거든요. 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잘 보지 못하게 되고, 또 너무 구석진 데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띄어서 저는 한 곳에서밖에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액을 미리 알아보시고 어디에다가 붙이게 되는지를 보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시범과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바로 과외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항상 시범과외를 하는데, 가서 학생증도 원하시면 보여드리고 과외 교재도 보여드리고 하는데, 저는 가서는 절대 수업을 하지 않아요. 문제를 풀어봐라 이런 거는 절대 안 하고,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 어디 가고 싶니, 뭐 궁금한 거 있니, 이런 식으로 해서 30분이 걸려서 가더라도 한 15분, 10분 안에, 그게 좀 더 그 학부모님이나 학생 입장에서는 좀 더 믿음이 감이 생기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이런 거 전 문제 난 안 풀어봐도 돼, 뭐 수업하면 다 알 수 있어,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제가 만들었던 블로그에 올리는 그런 것들을 좀 뽑아가서 과외를 꼭 하지 않아도 이렇게 만나는 게 인연이니까 주고 갈게, 이렇게 해서 주고 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분위기가 좋은 것 같으면 어머니께서 야 과외하자, 몇 시에, 그러니까 학생한테 야 누구누구야, 뭐 은지야 과외 그냥 하자 선생님이랑, 너 몇 시에 시간 돼? 선생님 몇 시에 시간 되세요? 뭐 금액은 얼마로 할까요? 바로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첫째로는 학생이 있는 곳에서는 금액적인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물론 이게 돈을 버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개념이 확실한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돈을 지불하는 어머니와
고용된 선생님의 사이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 또 학생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더라고요. 이걸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 느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돈 얘기를 최대한 안 하는 편이에요. 그 요새는 좀 트렌드가 바뀌어서 학생들이 이제 어플을 통해서 선생님을 구하다 보니까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미리 알고 선생님을 고르고 학생이 직접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하고 있거든요. 시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정하고 나올 때 꼭 말씀드리고 나와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의견을 다시 그 학생과 다시 의논을 해보시고 연락을 다시 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학생이 제가 있어서 편하게 얘기를 못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없는 자리에서 편히 얘기를 해보고 연락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연락이 거의 다 오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어떤 실력이든 올려서 우리 EBS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고3이 하는 EBS 하자 이렇게.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 학생들은 EBS를 해서 좋아요. 고3이 하는 EBS잖아요. 심지어 수능에 나오는데. 물론 요새는 뭐 EBS 미리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과외를 하는데 주교재를 EBS로 하는 것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목표로 삼고. 같은 경우도 어차피 고3 과외를 하고 고1, 고2 친구들을 하는데 EBS가 교재가 통일되면 좋죠. 그런 저의 개인적인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기출문제 아니고서야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문제가 제일 유형별로 나와 있고 제일 깔끔하고 내신에서도 많이 쓰고 그냥 영어의 그 과외 교재로는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고 딱 시즌별로 나오고. 그래서 저는 EBS를 가는 게 이제 서로의 목표로 설정을 하고 출발합니다. 아예 진짜 단어를 아예 모른다던가 듣기를 아예 못한다던가 이렇게 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기본기를 쌓아줘야 되는데 보통 한 4등급? 고1이 4등급, 고2가 4등급, 고3이 4등급 어쨌든 4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좀 공부를 하면 수능 특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와 고등학교 3학년의 영어 어쨌든 영어잖아요? 차이점이 뭘까요? 저는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단어가 차이가 있고요. 문장 길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고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고1, 고2가 아무리 문장이 길어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고3 수능 특강의 몇 문제는 내가 해석도 다 했고 단어도 아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철학 같은 거. 그래서 세 가지를 분명히 알려주죠. 너가 단어를 하면 알 수 있다. 직독직해를 열심히 하면 고3 수능 특강 갈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정말 영어를 힘들어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 뭐 편하게 끊어읽기, 직독직해, 뭐 리딩 독해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그거 아니면은 이제 기출문제를 위주로 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369 이렇게 연도별로 해서 풀고 그 동안에 단어를 엄청 많이 풀리겠죠? 그리고 간단한 어법 같은 거 뻔히 나오는 것들 있죠. 뭐 위치, where, that와 형용사, 부사, 뭐 동사, 뭐 수일치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그 당시에. 그다음에 직독직해를 계속 시켜요. 그래서 처음에 과외를 가면 이 친구가 직독직해에 익숙하지 않으면 직독직해를 시켜봅니다. 그래서 계속 같이 뭐 맞아도 해석하고 틀려도 해석하고 그 다음에는 틀린 것만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점점 높여나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듣기 같은 경우는 같이 진짜 힘들어하지 않는 경우는 그냥 듣기를 시켜요. 하자고. 왜냐면 듣기를 수업 시간에 듣기를 하면 시간을 다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듣기는 그냥 본인이 해라 하면 설득을 하죠. 이거 듣기 하나 맞는 게 독해 하나 맞는 것보다 훨씬 쉽지 않겠니? 이렇게 설득을 해서 지금 과외하는 친구들은 듣기는 다 맞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잘해서 듣기는 다 맞고. 단어 같은 경우는 시험을 매일 보는데 안 해오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저랑 과외를 이제 계속하는 친구들은 결국엔 단어를 나중에 외우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과외를 했으니까 단어가 부족해도 이제 해석도 잘하고 문제도 어느 정도 풀겠죠? 근데 틀려. 그러면 알려줘요. 막 해석을 해주고 단어를 모른다면 몇 개 알려줘요. 그리고 틀린 이유를 설명해줘요. 너 단어를 몰라서 틀렸구나. 그렇지? 너 이거 단어 몰라서 틀렸네? 이 단어를 몰라서 틀렸네? 라고 계속 알려주면 결국 자각하더라고요. 아, 단어 외우면 맞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은 단어를 다 등에 외워요. 그때 이제 단어 열심히 봐주고, 뭐 그 친구들 중에서는 단어 시험 보는 시간이 아깝다, 혼자 하겠다, 뭐 EBS 1800제 같은 거 제가 혼자 할게요 하면은 그래 하고
내버려둬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다음 내신 기간 같은 경우는 진도를 정해서 예를 들어 요새는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6월 모의고사 이렇게 3개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수능 특강 진도를 쫙 나가요, 같이. 그래서 부족한 친구들은 다 같이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이렇게 설정을 해줘요. 처음에 첫 번째, 너가 맞아도 다 같이 해석을 하는 거야. 두 번째, 너가 틀린 문자만 나랑 해석을 하는 거야. 이렇게 설정을 해줘요. 근데 내신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변형 문제를 4회독, 3, 4회독씩 돌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친구가 맞고 그 해석을 넘어가도 변형 문제 풀 때 틀리면 어차피 해석을 또 같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리 공지를 해주는 거죠. 너가 만약에 진도가 급하면 우리 이제 맞은 거는 넘어가고 틀린 것만 같이 보자. 그리고 맞은 건 어차피 변형 문제 볼 때 다시 보면 되니까 해서 넘어가서 변형 문제 볼 때 틀리면 그때는 무조건 해석하기. 이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진도 다 나가고 영도견 진도 들어갈 때 수능 특강 변형 문제를 막 뽑아서 주는 거죠. 숙제도 해오라고 하고, 애가 그냥 저 오늘 변형 문제 풀고 싶어요 하면 변형 문제 그 자리에서 풀게 하고, 또 영어 독해 연습 쭉 나가고, 영도견 진도 끝나면 또 영도견 변형 문제 막 풀고 모의고사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까지 3, 4회독을 무조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에 대한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은 블로그에 좀 올라와 있는데, 아무튼 간단하게 참고만 하시라고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과일 잘 구하세요. 화이팅!